대한민국의 며느리 여러분, 결혼을 하면 원래 내 집이 시댁 식구들의 무료 숙박업소로 자동 전환되는 건가요? 지중해에서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남동 고급 아파트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나를 반긴 것은 달콤한 신혼의 첫날 밤이 아니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난장판이 된 현관, 내가 아끼는 최고급 실크 잠옷을 걸쳐 입은 시어머니, 그리고 내 화장대 앞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는 3명의 시누이였다. 평소에는 그렇게 고상하고 점잖은 척을 하던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이 집 이제 우리 가족 집이야. 우리 엄마가 안방 좀 쓰시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불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말싸움조차 섞지 않았다. 심지어 구두도 벗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저들은 내가 그저 주거 침입 같은 가벼운 말로 겁이나 주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아니, 저 멍청한 시누이 셋이 방금 자기들 가방에 쏙 집어넣은 그 작은 USB가 내 회사 기밀인 30억 원짜리 미공개 반도체 설계도라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30분 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형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도 과연 저들이 지금처럼 기고만장할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띡,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어록에서 차갑고 기계적인 여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지훈의 손가락에 바짝 힘이 들어갔다. 피로감이 납덩이처럼 종아리에 매달려 있었다. 10여 시간의 비행에 지중해에서의 환승까지 거친 터라 당장이라도 석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 맞춤 제작한 그 푹신한 매트리스 위로 몸을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손가락을 뻗어 숫자 패드를 눌렀다. 띡,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곁에 선 남편 정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복도의 센서 등으로 눈길을 피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지훈을 반보쯤 밀어내고는 숫자 패드 위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6자리의 완전히 낯선 숫자였다. 철컥. 도어록이 열렸다. 문이 살짝 열리기가 무섭게 기름기 찌든 진한 삼겹살 냄새와 싸구려 꽃향기 향수 냄새가 뒤섞여 지훈의 코를 확 찔러왔다. 이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는 24시간 내내 최고급 환기 시스템이 가동되는 곳이었다. 냄새에 극도로 예민한 지훈은 평소 집안의 은은한 우디 계열의 디퓨저 향외에는 그 어떤 냄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캐리어 바퀴가 현관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남자 구두에 탁 걸렸다. 언제나 단색의 깔끔한 매트가 깔려있던 현관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하이힐, 운동화, 구두가 이리저리 뒤엉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짓밟혀서 모양마저 찌그러진 슬리퍼 몇 켤레가 문가에 처박혀 있었다. 지우는 신발을 벗지 않고 그 널브러진 구두의 가장자리를 그대로 밟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의 참상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하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는 세탁도 안 한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거실 유리 탁자 위에는 배달 음식 포장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시뻘건 매운탕 국물이 탁자 위에 떨어져 찐득하게 굳어 있었다. 그 옆으로는 쓰다 만 젓가락들이 흉물스럽게 뒹굴었다. 큰 시누이는 거실 중앙의 고급 러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가위를 들고 화려한 리본이 묶인 포장 상자를 거칠게 뜯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결혼하기 전 유럽 본사의 VIP 고객이 결혼 축하 선물로 보내온 한정판 가죽 가방이었다. 둘째 시누이는 거실 통유리창에 기대서서 새하얀 크림을 푹푹 떠내어 굳은 살이 하얗게 일어난 자신의 발 뒤꿈치에 벅벅 문질러 바르고 있었다. 그 크림은 지훈이 지인을 통해 외국에서 어렵게 구해온 것으로 한 통 가격이 웬만한 직장인의 반달치 월급과 맞먹는 최고급 제품이었다. 막내 시누이는 현관 장식장 위에 놓인 지훈의 보석 상자들을 다 꺼내놓고는
껌을 짝짝 씹으며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미친 듯이 셀카를 찍어대고 있었다.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자 세 여자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다. 어머머, 우리 새아가 오셨네. 큰 시누이가 가위를 툭 던져놓고 그 한정판 가방을 소파 위로 휙 던지며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신혼여행은 재밌었어. 얼굴 때깔은 아주 좋아 보이네. 지우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난장판이 된 거실을 지나 반쯤 열려있는 안방문으로 시선을 꽂았다. 텔레비전 볼륨은 귀가 찢어질 듯 컸고 화면 속 아침 막장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고 있었다. 지우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활짝 밀어젖힌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슨 코미디 영화 촬영장에라도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그 비싼 맞춤형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의 몸에는 지훈이 아까워서 차마 입지도 못하고 모셔두었던 100% 최고급 실크 소재의 버건디색 슬립 잠옷이 걸쳐져 있었다. 살집이 두둑한 시어머니의 몸집 탓에 얇은 실크 원단은 터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심지어 가슴팍 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는 반쯤 마시다 만 과일 주스 잔이 놓여 있었는데 잔 밑바닥에 맺힌 물방울들 때문에 최고급 원목 표면 위로 축축하고 둥근 물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잠옷이 아주 미끄덩거리는 게 촉감은 좋네. 품이 좀 껴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몸을 일으키기는커녕 지훈을 향해 눈만 힐끗 흘기고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 민준이는? 왜 같이 안 들어오고 혼자야? 지훈은 협탁 위에 그 축축한 물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획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나왔다. 민주는 현관에서 느릿느릿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있었고 방금 지훈의 발에 걸렸던 구두를 발끝으로 툭툭 차서 구석으로 밀어넣는 중이었다. 정민준이 지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벼려져 있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상황을 대충 무마해보려는 특유의 비굴하고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보, 일단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비밀번호 누가 바꿨어? 지훈이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그게 내가 바꿨어. 민준이 양손을 비비적거리며 지훈의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어머니가 경기도 구옥은 너무 지겹다고 하시잖아. 그 집은 볕도 잘 안 들고 요즘 무릎도 계속 쑤시다고 하셔서 서울 올라와서 호강도 좀 하시고 한강 경치도 구경하시고 싶다는데 어떡해. 게다가 동생들도 오빠 보고 싶다 하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집 비밀번호를 내 마음대로 바꿨다고? 어머니가 원래 비밀번호는 길어서 못 외우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어머니 생신으로 바꾼 거야. 의민주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효도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가슴을 폈다. 당신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생신을 도어록 비밀번호로 쓰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지우는 눈앞에 선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결혼 전만 해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득달같이 차도 쪽으로 나서고 매일 다정한 장문의 메시지로 밥은 먹었는지 챙기던 그 완벽한 남자친구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앞에는 구겨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쓰레기장 같은 거실에 서서 시건방진 훈계조로 떠들어대는 낯선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저긴 내 안방이야. 지훈이 안방 문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침대, 내가 2달 동안 발품 팔아서 고른 거야. 그리고 저 잠옷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에 입으려고 아껴둔 거라고. 민준의 안색이 확 굳어지더니 그가 짜증스럽게 혀를 쯧하고 찼다. 쯧, 당신 사람 참 피곤하게 구네. 옷이야 까짓것 세탁기에 한번 돌려 입으면 그만이지. 어머니가 당신을 친딸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당신 옷도 입으시는 거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8옥타브는 좋게 뛰어올랐다. 다분히 안방과 거실에 있는 식구들이 들으라고 내지르는 소리였다.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안방을 내드려야지. 그럼 어르신을 좁은 손님방에 모셔? 당신 집구석에선 예절을 그딴 식으로 가르쳤어?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큰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며 러그 위에서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손을 박박 닦았다. 아이고, 돈 좀 번다고 시댁 식구들을 아주 발미대 때로 보내. 큰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미대 포장지들을 툭툭 걷어차더니 민준의 곁으로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팡팡 쳤다. 민준아, 내 마누라 성깔 한 번 대단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른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저렇게 초상난 사람처럼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 좀 봐라. 둘째 시누이도 맨발로 찰싹찰싹 걸어왔다. 발 뒤꿈치에 아직 흡수되지도 않은 그 값비싼 크림이 번들거려 마루바닥 위로 끈적끈적한 발자국이 줄지어 찍혔다. 언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본데 어차피 결혼했으면 이 집도 이제 우리 오빠랑 공동 재산이야. 둘째 시누이가 팔짱을 딱 끼고 턱을 치켜들었다. 우리가 민준 오빠 가족인데 친동생 집에 며칠 와서 지내는 게 뭐 어때서? 이 비싼 한남동 아파트에 우리 오빠 지분은 반도 안 들어갔을까 봐. 지우는 너무나도 당당한 둘째 시누이의 얼굴을 보며 헛웃음이 다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100% 현금 완납. 완전한 혼전 특유 재산. 그녀의 계좌에 찍힌 명백한 이체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정지윤이라는 이름 석자만 박혀 있었다. 정민주는 결혼할 때 예단비 한 푼 안 보탠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새 넥타이 하나 살 돈조차 그녀의 가족 카드를 긁어댔던 놈이었다. 공동재산, 지윤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렸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활짝 열렸다. 시어머니가 맨발로 쿵쾅거리며 걸어 나왔다. 배를 꽉 조이는 실크 잠옷을 거칠게 훅 끌어내린 그녀는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가 유리잔을 쥐고 얼음물을 한가득 따랐다. 쾅! 유리잔이 대리석 식탁 위로 박살날 듯이 내리꽂혔다. 얼음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뜯지도 않은 우편물 청구서들을 흠뻑 적셨다. 야! 시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지윤의 콧등을 향해 날아들었다. 칠판을 긁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찢어지는 목소리였다.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묻고 있는데 그 표정은 또 뭐고? 빚받으러 온 귀신이야. 뭐야? 지우는 눈앞까지 날아온 손가락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민준이 너,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민준의 등짝을 무지막지하게 내리쳤다. 내가 데려온 며느리가 이따위냐? 그 잘난 대기업 다니고 많이 배웠다는 기집애들 수준이 고작 이거야? 어른한테 물 한 잔 떠오지도 못하고 인사 한마디 싹싹하게 못해. 내가 아주 눈이 삐었지. 저런 싸가지 없는 걸 며느리라고 집에 들이는 걸 허락하다니. 막내 시누이는 옆에서 스마트폰을 든 채 렌즈를 지윤 쪽으로 들이대고 있었다. 동영상을 찍는 모양인지 입으로는 연신 궁시렁거렸다. 내 말이 뭐 대단하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집에 오면 시어머니 눈치나 보는 주제에 민준의 목덜미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어머니와 새 여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이 불에 달궈진 플라스틱처럼 흉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획 몸을 돌려 지윤을 마주 보았다. 목에 시퍼런 핏대가 섰다. 당신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민준이 바닥을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건 우리 집안의 체면 문제야.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너같이 이기적이고 개념 없는 여자가 함부로 행패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의 광기 어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지윤의 가슴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차게 식어내렸다. 사람이 극도로 어이가 없으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화가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이 가족들이 유독 선을 넘는 것에 무감각한 건지 잠시 고민했었다. 하지만 지금 탐욕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저 5개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저 삼류 코미디 쇼를 관람하는 기분이었다. 다시 말해봐. 이 지윤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일 만큼 평온했다. 그 고요함의 거실의 공기마저 1초쯤 얼어붙는 듯 했다. 사과하라고 했잖아. 민주는 그녀의 차분함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착각한 듯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다. 그는 아예 몸을 휙 돌려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우리 집안 예절을 못 견디겠으면 불만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나가서 자. 내 집에서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썩 나가. 열린 문틈으로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다. 큰 시누이가 통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터뜨렸다. 들었어. 우리 동생이 너보고 꺼지란다. 시어머니는 얼음물 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라. 민준아, 제 증가방 당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려. 지우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시선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그 고급 실크 슬립, 큰 시누이의 손에 들린 한정판 명품 가방, 둘째 시누이의 발밑에 나뒹구는 최고급 크림, 막내 시누이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보석 상자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민준의 비열한 얼굴에 꽂혔다. 좋아, 지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캐리어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뒤로 돌았다. 그리고 현관에 널브러진 남의 신발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그대로 열린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민준은 지훈이 진짜로 말없이 나갈 줄은 몰랐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등 뒤에 대고 악을 썼다. 너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빌고 들어올 생각 마. 문이나 꽉 닫고 꺼져. 지훈은 복도에 멈춰섰다. 머리 위로 센서 등이 켜지며 미세한 전류 소리가 났다. 복도 끝 환풍구에서 스며든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뺨 위로 흩날렸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좁게 틈이 벌어져 있었다. 문 안쪽에서 기다렸다는 듯 왁자지껄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진짜 갔어. 기세등등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내 말이 오빠 진작에 저렇게 꽉 잡았어야지. 여자들은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평소에 돈 좀 번다고 오만하게 굴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막내 시누이가 껌을 짝짝 씹으며 맞장구를 쳤다. 아휴, 시끄럽고 빨리 문이나 닫아라. 바람 들어와서 머리 시려 죽겠다.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재촉했다. 민준아, 냉장고에 고기 남은 거 좀 있나 봐라. 배고프니까 겉절이나 좀 무쳐와. 지우는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바스락거리는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두운 복도에서 켜진 화면의 빛이 핏기 없이 서늘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막장 드라마의 흔해 빠진 비련의 여주인공들처럼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엉엉 울지도 않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감정의 동요 따위는 털끝만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화면 위를 몇 번 터치했다. 뚜루루. 경찰청 112 상황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실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남동 자택입니다. 지우는 서두르지 않고 발음 하나하나를 얼음처럼 차갑고 분명하게 뱉어냈다. 제 자택에 무단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침입자 4명이 퇴거를 거부하고 점거 중입니다. 문 안쪽에서 막 현관문을 닫으려던 민준이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문고리를 쥔 민준의 손이 멈칫하더니 이내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조소를 터뜨렸다. 하! 다들 이것 좀 들어봐. 민준이 집 안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다. 이 여자가 지금 경찰을 불렀단다. 거실 안에서 다시 한번 폭소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내 배야. 쟤 드디어 미쳤나봐. 큰 시누이가 허벅지를 퍽퍽 치며 웃어댔다. 경찰이 집안 싸움에 끼어든대? 지가 무슨 경찰청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아주 망신살이 뻗치려니까 별짓을 다 하네. 자기 시어머니랑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악다구니를 썼다. 어디 경찰들 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 민준아, 문 닫지 마. 아예 활짝 열어놔. 동네 사람들 다 저 미친년 좀 보게.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어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 지훈을 비웃었다. 그래, 어디 계속 신고해봐. 경찰들 오면 내가 똑똑히 말해줄 테니까.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어른을 내쫓으려 한다고 말이야. 경찰이 과연 내 편을 들지, 내년 편을 들지 한번 보자고 민준의 입꼬리가 흉측하게 비틀렸다. 정지윤, 너 공부만 하더니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가정사회 법이 끼어들 수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그의 얼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과의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 화면에 숨겨진 또 다른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그것은 회사의 최고 등급 내부 보안 시스템이었다. 그룹의 핵심 기밀을 총괄하는 수석 연구 책임자로서 그녀의 기기는 사내 법무팀 및 산업보안 특수팀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었다. 비밀번호 입력, 생체 안면 인식, 그리고 새빨간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수석님, 지시 15 이어폰 너머로 보안팀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즉각 울려 퍼졌다. 법무팀 전원, 지금 즉시 내 자택으로 호출해. 지훈의 시선은 깐족거리는 민준의 어깨 너머를 통과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둘째, 신우이의 그 베이지색 캔버스 가방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1급 경보. 지훈의 목소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비인가 외부 인력이 내 개인 보안 금고를 탈취 및 접촉했음.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복도의 센서 등 아래 선 지훈의 뇌는 마치 최고급 정밀 슈퍼컴퓨터처럼 냉혹하고 빠르게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부동산은 토지 대장부터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그 어디에도 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독하게 냉정하고 명확했다. 공동 명의도 없고 자금 출처 증빙도 없는 이상 결혼을 100번 했더라도 이 집은 완벽한 아내의 특유 재산이었다. 하지만 고작 주거 침입 정도로 경찰을 불러봐야 저들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기껏해야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쫓아내고 길고 역겨운 이혼 소송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뿐이었다. 지우는 이 일을 그렇게 지저분하고 질척거리게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둘째, 신우이의 베이지색 가방을 향했다. 아까 거실에서 둘째 신우이가 크림을 퍼 바르려고 몸을 돌렸을 때 가방의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지우는 환한 거실 조명 아래로 삐져나온 파란색 보안 레냐드 줄을 똑똑히 보았다. 그 줄 끝에 매달린 특수 금속 펜던트에는 에스테크 그룹 보안 연구소의 영문 이니셜이 정밀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지중해로 떠나기 직전 지우는 회사에서 방금 개발을 마친 3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차세대 반도체 핵심 알고리즘이 담긴 특수 휴대용 데이터 디스크를 자신의 서재에 있는 생체인식 보안 금고 안에 단단히 봉인해 두었다. 그 금고는 철저히 위장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그저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빈티지 보석 상자처럼 보였다. 탐욕의 눈이 먼저 멍청한 것들. 저들은 온 집안을 쥐잡듯 뒤지며 돈 될 만한 것을 찾다가 서재 서랍을 강제로 뜯어내고 그 보석 상자처럼 생긴 보안 금고를 통째로 빼낸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것을 고가의 장신구라 착각하고 자신들의 가방에 쑤셔 넣었겠지. 단순한 보석 절도라면 그저 가족 간의 좀도둑질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고 등급의 암호화가 걸린 국가기술 보안 디스크를 훔친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대한민국 법률상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중범죄였다. 수신 완료. 수석님. 법무팀과 산업보안 특수팀. 20분 내로 현장 도착하겠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건조한 대답이 돌아왔다. 지우는 이어폰을 빼서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복도에는 여전히 스산한 바람이 맴돌았다. 지훈이 한참 동안 말이 없자 민주는 드디어 그녀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 것이라 단단히 착각했다. 왜? 이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창피해 민준이 거드름을 피우며 복도로 한 발짝 걸어 나왔다. 슬리퍼 바닥이 대리석 위를 질질 끄는 소리가 났다. 됐어. 그만 고집 피우고 들어와. 지금 당장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해. 그럼 이번 일은 내가 대충 넘어가 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야. 입 닥쳐. 지훈이 고개를 살짝 비틀어 민준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민주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는 지훈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섬뜩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악취나는 썩은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는 듯한 완벽한 혐오와 경멸의 눈빛이었다. 너 지금 민준이 다시 핏대를 세우려던 찰나였다. 띵.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지직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앞장서서 걸어오던 젊은 경찰이 동수를 확인하더니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훈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민준의 얼굴이 흠칫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능글맞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젠걸음으로 경찰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형사님들. 민준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살갑게 악수를 청했지만 경찰은 차갑게 손을 거두었다. 그는 전혀 머쓱해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치며 한껏 목소리를 낮췄다.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집안 여편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요.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며칠 쉬러 올라오셨는데 그걸 못 참고 시어머니를 쫓아내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도 문밖에서 저러고 성질을 부리고 있잖습니까? 그냥 흔해 빠진 고부 갈등인데 귀한 경찰분들 시간 빼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경찰은 미간을 찌푸린 채 민준을 지나쳐 지훈을 향해 턱짓을 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접니다. 지훈은 민준의 다급한 눈짓 따위는 벌레 보듯 무시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전자 서명이 찍힌 공문서를 경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부동산의 전자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제가 이 집의 유일한 단독 소유주입니다. 지훈의 또렷한 목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갈랐다. 저는 저 안에서 불법 점거 중인 4사람에게 단 한 번도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획 돌렸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역겨운 미소가 산산조각이 났다. 여보, 너 지금 경찰들 앞에서 무슨 헛소리야. 내가 내 남편인데. 민준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지훈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곁에 섰던 경찰이 민준의 팔을 단호하게 쳐냈다. 물러서십시오. 경찰이 엄중하게 경고한 뒤 지훈의 스마트폰 화면에 뜬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선생님, 부부 사이시라면 법적으로 주거 침입을 성립시키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퇴거를 요구하신다 해도 저희는 현장 계도 조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경찰이 난색을 표했다. 형사님, 지훈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단순한 가정폭력이나 주거 침입 따위로 아까운 공권력을 낭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활짝 열린 현관문 안쪽 소파에 앉아 밖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둘째, 신우이를 정확히 가리켰다. 제 서재보안 금고 안에 있던 기밀 물품이 도난당했습니다. 저 안쪽의 베이지색 캔버스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일선 지구대에서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서 지훈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보석 타령이야. 너 진짜 돌았어? 누가 내 물건을 훔쳤다고 그래? 집안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둘째, 신우이가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와 악을 썼다. 경찰 아저씨, 저 미친년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 쫓아내고 싶어서 억지로 도둑놈 취급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도 뒤엉켜 나와 경찰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며느리 물건 좀 본 게 무슨 도둑질이야. 그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건데. 경찰이면 도둑놈이나 잡으러 다닐 것이지.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경찰의 얼굴이 무섭게 식었다. 그는 즉각 허리춤에 체증용 보디캠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반대편의 엘리베이터들이 일제히 육중한 띵 소리를 내며 도착을 알렸다. 4대의 엘리베이터 문이 동시에 열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가슴에 에스테크 그룹의 금장 배지를 단 8명의 법무팀 변호사들, 그리고 전술 장비로 완전 무장한 4명의 산업보안 특수팀 요원들이 시커먼 파도처럼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수십 개의 가죽 구두가 복도 대리석을 짓밟은 발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일사불란하게 울려 퍼지며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숨막히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가장 앞장서서 걸어온 수석대리 변호사가 지훈의 앞까지 다가와 절도 있게 허리를 굽혔다. 정 수석님. 곧이어 그는 몸을 돌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혼이 나가 얼어붙어 있는 젊은 경찰에게 고급스러운 금박 명함을 내밀었다. 수고하십니다. 형사님. S테크 그룹 법무팀 수석대리 변호사입니다. 본 그룹의 정지훈 수석 책임자께서 방금 전 본인이 보안 책임자로 있는 그룹의 최고 등급 기밀 자산, 즉 30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핵심 알고리즘 저장 매체를 자택 내에서 불법 탈취당했다고 긴급 보고하셨습니다. 복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린 채 경찰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허공에 든 채로 완전히 굳어버렸다. 둘째 시누이의 얼굴에서 오만방자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녀는 호흡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수석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쓱 밀어 올리며 핏기가 완전히 가신 민준의 백지장 같은 얼굴을 서늘하게 훑어내렸다. 본건은 특가법상 중대한 경제범죄 및 산업 스파이 활동이 강하게 의심되는 매우 악질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젊은 경찰의 목을대가 꿀꺽 넘어갔다. 그는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 기업의 로고가 번쩍이는 금박 명함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떡 벌어진 어깨에 전술 장비까지 찬 보안 특수팀 요원들을 살폈다.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머리 위 센서 등에서 나는 미세한 전류 소리조차 귀를 찌를 듯 날카롭게 들렸다. 수 수석 변호사님이십니까? 젊은 경찰의 목소리에서 방금 전까지의 기계적인 공무집행 태도는 사라지고 바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거두지 않고 곧바로 암호가 걸린 보안 태블릿 PC를 경찰의 손에 쥐어주었다. 방금 저희 S테크 그룹 법무팀이 경찰청 본청에 직접 제출한 긴급 고발장 접수 내역입니다. 탈취된 자산은 국가 핵심 산업기술에 해당합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각적인 현장 봉쇄 및 용의자들에 대한 강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태블릿 화면에 찍힌 본청의 새빨간 접수 직인을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잡고 어깨의 무전기 버튼을 꾹 눌렀다. 상황실, 여기 한남동 현장. 즉각적인 병력 지원 요청한다. 본건 중대경제범죄 및 산업기술 유출 사건으로 격상. 반복한다. 문틀에 기대어 있던 민준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단 1초 전까지도 비웃음을 흘리던 그의 얼굴은 지금은 마치 구겨져 버린 폐지 조각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우스꽝스러운 떨림이 새어나왔다. 너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산업 스파이라니. 너 이거 어머니 겁주려고 사람 사서 연극하는 거지? 이 장난은 너무 심하잖아. 지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뒤로 반걸음 물러서며 보안 특수팀 요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었다. 상황 정리해. 지훈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4명의 특수팀 요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육중한 전술화를 신은 발을 내디뎌 아파트 안으로 진입했다.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가장 앞장선 요원의 단단한 어깨에 무참히 튕겨나갔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등이 현관 신발장에 거칠게 처박혔다. 그 충격으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이 떨어지며 널브러진 신발들 위로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 이 근본 없는 개자식들이. 어른이 우습게 보여. 민준아, 너 현관에서 죽었어? 사람들이 이렇게 집 밟고 들어오게 둬? 요원들의 전술화는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구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는 곧장 거실의 값비싼 양모 러그 위로 올라섰다. 새하얀 러그 위로 흙먼지가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다. 거실에 있던 새 시누이도 마침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큰 시누이는 한정판 명품 가방을 손에 꼭 쥔 채 소파 위에서 굳어버렸다. 둘째 시누이는 맨발로 통유리창 앞에 선 채
발 뒤꿈치에 바른 크림 때문에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도 철탑처럼 밀고 들어오는 4명의 검은 옷의 남자들을 경악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막내 신우이는 스마트폰을 든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화면 속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뒤에서 뛰쳐나와 허공에 양손을 마구 휘두르며 요원 중 한 명의 얼굴을 핥히려고 발악했다. 요원은 그저 몸을 살짝 틀더니 전술 장갑을 낀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꽉 틀어쥐고 단번에 등 뒤로 꺾어버렸다. 아이고 고고. 사람 살려. 시어머니가 고통에 다리가 풀려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변호사는 느릿하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구두가 흩어진 포장지들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소파 구석에 놓인 베이지색 캔버스 가방에 시선을 고정했다. 정지윤 수석님의 고발에 따르면 저 가방 안에 그룹 최고 등급의 기밀 데이터 디스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쓱 밀어 올리며 뒤따라 들어온 경찰을 돌아보았다. 형사님, 압수수색을 집행해 주십시오. 둘째 신우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피가 다 빠져나간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소파로 맹렬히 돌진해 그 베이지색 캔버스 가방을 죽어라 껴안고는 날카롭게 악을 썼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이거 내 가방이야.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가방을 뒤져. 이건 사생활 침해야. 2명의 경찰관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방금 전 문밖에서 상황을 대충 무마하려던 경찰조차 지금은 눈빛이 무섭도록 엄격해져 있었다. 선생님, 손 놓으십시오. 당신은 현재 중대산업기밀 절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지품 수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이 둘째 신우이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안 훔쳤어. 나 아무것도 안 훔쳤다고. 둘째 신우이는 죽기 살기로 반항하며 캔버스 가방 지퍼 위로 손톱을 긁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언니, 정지윤, 이 미친 여자야. 우리 쫓아내려고 내 가방에 억지로 물건 쑤셔 넣은 거지? 이거 완전 무고야. 지우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와 유리 조각이 낭자한 현관의 가장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흉하게 일그러진 둘째 신우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내 가방에 물건을 쑤셔 넣어. 지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억누를 만큼 또렷했다. 내 서재문은 지문 인식으로 잠겨 있고 보안 금고는 홍채 인식이 필요해. 내가 안 훔쳤다면 그 데이터 디스크가 스스로 다리라도 달려서 보안문 2개를 뚫고 내 가방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소리니? 둘째 신우이의 안면 근육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나는 그냥 그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문이 원래 제대로 안 닫혀 있었어. 난 그냥 한번 구경하러 들어간 거야. 그래. 안에 무슨 낡아빠진 상자가 예쁘장하길래 그냥 꺼내서 본 거라고. 낡아빠진 상자라굽쇼. 변호사가 옆에서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손에 든 서류철을 넘겼다. 그것은 에스테크 그룹 보안연구소에서 특수 제작한 생체인식 방자기 보안 박스입니다. 제작 단가만 1,200만 원이죠. 당신은 그걸 보석 상자로 착각하고 억지로 뜯어낸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둘째 신우이의 방어선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풀리자 경찰이 그 틈을 타 캔버스 가방을 단숨에 낚아챘다. 와르르. 캔버스 가방의 내용물이 거실의 이탈리아제 수입 유리 탁자 위로 모조리 쏟아졌다. 온갖 잡동사니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졌다. 쓰다만 립스틱, 구겨진 휴지 조각, 꾸깃꾸깃한 신용카드 청구서 몇 장. 그리고 너무나도 눈에 익은 벨벳 보석 상자 3개. 거기에 파란색 레냐드 줄 하나, 그 끝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은색 금속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다.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직 바닥에서 손목을 부여잡고 내는 시어머니의 낮은 신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보안 특수팀 팀장이 앞으로 나서서 그 금속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검은색 스캐너를 꺼내어 펜던트에 가져다 대었다. 띡. 스캐너에서 길고 경쾌한 기계음이 울리며 화면에 눈부신 초록색 불빛이 켜졌다.
확인 완료의 팀장이 변호사를 돌아보며 보고했다. 데이터 칩 손상 없음, 물리적 봉인 상태 양호. 어제 본사 연구소에서 반출된 3세대 핵심 알고리즘 저장 매체 맞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둘째 신우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어조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했다. 용의자의 절도 사실이 명백합니다. 형사님, 대한민국 현행법상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칩의 연구 개발비만 300억 원입니다. 즉, 이분은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서울구치소에서만 지내셔야 한다는 뜻이죠. 300억 큰 신우이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한정판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니야. 난 몰랐어.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고. 둘째 신우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듯 탁자 앞에 쿵 하고 무릎을 꿇더니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그 보석 상자들을 움켜쥐려 했다. 난 이게 목걸이인 줄 알았어. 까르띠에 상자잖아. 어떤 미친 인간이 300억짜리를 보석 상자에 넣어도. 쟤야. 제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그럼 지금 인정하는 거네. 지훈이 고압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 서재에 몰래 기어 들어가 내 보안 금고를 뜯어낸 게 내 보석을 훔치려고 한 짓이라는 거? 둘째 신우이는 입만 뻐끔거릴 뿐 목구멍에서 꺽꺽하는 소리만 낼 뿐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보석을 훔치려 했다고 인정하면 특수절도죄고 부인하면 산업스파이 범죄였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오늘 제 발로 이 문을 나설 수 없었다. 철컥.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내어 둘째 신우이의 양손을 등 뒤로 꺾어 잡았다. 차가운 쇳덩어리가 자비 없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야, 놔. 오빠. 나 좀 살려줘. 엄마. 둘째 신우이가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머리를 산발한 채 악을 써댔다.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본 순간 바닥에 웅크려 있던 시어머니가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튀어올랐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내 딸 당장 놔. 시어머니는 새끼 잃은 야수처럼 경찰을 향해 돌진해 들이받더니 두 손으로 경찰의 근무복 자락을 사생결단으로 부여잡았다. 며느리 물건 좀 가져간 게 무슨 도둑질이야. 그건 다 우리 정씨 집안 물건이라고. 신우이한테 그 정도 예물도 못 해줘. 이 더러운 뇌물 먹은 경찰 놈들아. 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 올려서 너희 옷 벗게 만들 거야. 선생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경찰이 밀려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꿈쩍도 하지 않자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두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치마가 허벅지 위까지 훌렁 뒤집혀 올라갔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느리가 시댁 식구 다 잡아먹네. 가방끈 좀 길다고 시댁 식구들을 발미대대로 보더니 이제는 가짜 물건까지 동원해서 친동생 같은 신우이를 함정에 빠뜨려. 아이고 원통해라. 나 그냥 죽어버릴란다.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며 유리 탁자 모서리 쪽으로 자기 머리를 들이박으려 했다. 큰 신우이와 막내 신우이는 기겁을 하며 구석으로 쪼그라들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막내 신우이는 다음 차례로 자기가 수색을 당할까 봐 벌벌 떨며 스마트폰을 얼른 바지 주머니 속으로 쑤셔 넣었다. 밖에 두세요.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이마가 탁자의 유리 모서리에서 2c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쏘아보았다. 그 유리는 이탈리아 장인이 수제작한 거라 깨지면 보상액이 800만 원입니다. 지훈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시어머니의 추악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만약 그거 깨시면 법무팀이 손해배상 청구서에 그 금액도 정확히 추가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화들짝 머리를 뒤로 뺐다. 그녀의 얼굴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뼛속까지 스미는 공포가 뒤엉킨 기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박제되어 있었다.
계속 현관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민준이 그제야 간신히 자기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의 옷에는 아까 부딪히며 묻은 흙먼지가 가득했고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의 눈 밑으로는 새파란 두려움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을 피해 비틀거리며 지훈의 앞으로 달려왔다. 지훈아, 여보. 민준이 양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지훈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에 부딪혀 허공에서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거 다 무슨 오해가 있는 거지, 그치? 민준이 우는 것보다 더 흉측한 미소를 쥐어짜내며 사시나무 떨듯 목소리를 떨었다. 수진이가 그냥 물건에 호기심이 많아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걔가 그게 무슨 물건인지 알았겠어? 당신이 경찰관님들한테 좋게 한마디만 해줘. 당신이 잠깐 착각해서 물건을 잘못 둔 거라고. 우리 물건 고스란히 다 돌려줄 테니까 이번 일은 이쯤에서 덮고 넘어가자. 제발. 지훈은 눈앞에 이 나약한 인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정말 대학교 도서관에서 내 자리 하나 맡아주겠다고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2시간씩 벌벌 떨던 그 남자가 맞나? 정민준이 지훈이 그의 이름 석자를 불렀다. 30분 전 내가 이 현관문을 삿대질하며 나보고 당장 꺼지라고 패악질을 부렸을 때 일이 이 지경이 될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해봤니? 민준의 두 다리가 푹 꺾였다. 그건 그냥 홧김에 내뱉은 말이잖아. 그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나도 남자인데 어머니랑 동생들 앞에서 체면은 좀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당신 평소에는 속도 깊고 현명한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 당신 그거 알아? 수진이 저거 이번 일로 빨간 줄 그어지면 내년 공무원 시험은 물 건너가고 인생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걔 인생 끝장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훈이 되물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민준이 내면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애써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우린 한 가족이잖아. 넌 내 여동생이 철창 신세를 지고 내 어머니가 경찰서로 질질 끌려가는 꼴을 기어이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넌 지금 우리 정씨 집안 전체를 파멸시키려는 거라고. 정민준 씨. 줄곧 침묵을 지키던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서며 지훈과 민준 사이를 가로막았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테두리에 새빨간 경고 문구가 찍힌 서류 한 장을 뽑아내어 민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여동생분의 공무원 시험을 걱정하시기 전에 본인의 밥줄부터 먼저 걱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하고 평온했다. 방금 전 문박에서 보안 요원들의 현장 진입을 무력으로 방해하시고 절도 용의자들의 무단 침입 행위를 합법이라 공공연히 주장하신 점을 근거로 저희 법무팀은 정민준 씨를 이 30억 원대 산업 스파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세게 흔들리며 팽창했다. 아니야. 난 몰라. 난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그런 변명은 경찰청 특수수사대 조사관님들 앞에서 하시지요. 공무원 신분이시니 중대경제범죄 연루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서가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전까지 귀하의 소속기관 감사실과 인사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민준의 덜덜 떨리는 손에 그 서류를 강제로 쥐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법무팀은 이미 법원에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시간 뒤면 귀하 명의의 모든 시중은행 계좌와 차량은 사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전면 동결될 것입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채 손에 쥐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서류에 박힌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그가 아는 한글이었지만 그것들이 조합된 문장들은 마치 그의 살점을 포뜨듯 도려내는 잔인한 형벌의 칼날과도 같았다. 그가 그토록 콧대 높여 자랑하던 철밥통 공무원 명함.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떠벌리던 한남동의 이 최고급 아파트. 그리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가부장으로서의 얄팍한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이 종이 쪼가리 한 장 앞에서 한 줌의 재로 바스라져 내렸다. 털썩. 민준이 통나무가 쓰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뼈가 대리석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단 1초 전까지도 딸 자식 수갑 찬 것에 핏대를 세우던 시어머니는 금쪽 같은 아들이 바닥에 엎어지는 꼴을 보자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민준아, 너 미쳤어. 내가 왜 저 천박한 년한테 무릎을 꿇어. 넌 사내대장부야.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천장을 뚫을 듯한 찢어지는 비명을 질러댔다. 민주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4발 달린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흩어진 포장 상자들을 헤집고 지훈의 발치까지 기어갔다. 그는 양팔을 뻗어 지훈의 종아리를 사생결단으로 부여잡았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민주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지훈의 값비싼 트렌치코트 자락에 개처럼 비벼대며 짐승같이 울부짖었다.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봐. 내가 못난 놈이라 그래. 내 마음대로 도어록 비밀번호 바꾼 거, 식구들이 당신 물건 함부로 만지게 내버려 둔 거 다 내 잘못이야. 제발 부탁이야. 고소 취하해줘. 나 공무원 잘리면 안 돼. 나 직장 잃으면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지우는 그 자리에 선 채 자신의 다리에 역겨운 민달팽이처럼 달라붙은 이 남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실망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심지어 분노의 감정조차 이미 깨끗하게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위액이 쏠리는 듯한 극도의 혐오감만이 남았을 뿐. 손마을 지훈의 목소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떨어졌다. 안 놔. 당신이 용서해준다고 할 때까지 절대 안 놓을 거야. 민주는 그녀가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양 더욱 옥죄어 안았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다 내쫓을게. 죽을 때까지 서울 땅은 밟지도 못하게 할게. 비밀번호 당장 원상복구 해놓을 테니까. 당신이 시키는 건 이제 다 할게. 그 비굴한 애원을 듣자 방금 전까지 아들 편을 들며 길길이 날뛰던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너 방금 뭐라고 주둥이를 놀렸어? 시어머니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손가락질했다. 널 빼 아파놓고 길러준 이 애미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고? 저 독사 같은 년 비위 하나 맞추자고? 민준이 획 고개를 돌리더니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시어머니를 향해 맹수처럼 표효했다. 닥쳐. 엄마는 제발 좀 닥치시라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시골 구석에 얌전히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꾸역꾸역 서울을 기어 올라와. 왜 남의 안방을 차지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이제 속이 시원해. 수진이는 교도소 가게 생겼고 내 밥줄은 완전히 다 끊겼어. 당신이 우리 집안을 싹 다 말아먹어야 그 직성이 풀리겠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살기 어린 눈빛에 기겁하며 숨이 턱 막혔는지 뻣뻣하게 뒤로 넘어가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큰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명치를 주무르고 인중을 꼬집어대며 거실은 다시 한번 생지옥으로 변했다. 이 진흙탕 같은 이전 투구의 막장극을 내려다보며 지우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른발을 들어 올려 딱딱한 구두코로 민준의 어깨죽지를 가차없이 걷어찼다. 무방비 상태였던 민준은 그 일격에 뒤로 나동그라지며 바닥에 흉하게 널브러졌다. 너희 집안의 그 대단한 뼈대 있는 예절, 아주 뼛속 깊이 잘 배웠다. 지우는 한겨울 얼어붙은 한강물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짓밟듯 내려다보았다. 이제 내 집안의 법도대로 처리할 차례야. 그녀가 고개를 돌려 변호사에게 턱짓을 했다. 변호사는 즉각 뜻을 알아채고 몸을 돌려 바닥에 뒹굴고 있는 정씨 일가를 향해 섰다. 여러분, 이 아파트의 유일한 단독 소유주이신 정지훈 수석님께서 현 시간부로 귀하들의 즉각적인 퇴거를 공식 요구하십니다. 더불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 법무팀은 법원의 반경 500m 이내 긴급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신발을 신고 이 집에서 사라지실 시간 정확히 3분 드리겠습니다. 3분이 경과한 후에도 집안에 머무는 인원이 있다면 특수팀이 강제 퇴거 물리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란 말이에요. 막내 시누이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입 닥쳐. 멍청한 기집애야. 큰 시누이가 동생의 입을 왈칵 틀어막고는
네 발로 기다시피 바닥을 기어 현관으로 달려가 자기 신발부터 허겁지겁 챙겼다. 그녀는 눈치가 빨랐다. 저 독한 여자가 오늘 작정하고 자기들을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릴 심산이라는 것을. 수갑이 채워진 둘째, 신우이는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두 명의 여경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현관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끌려가는 내내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녀는 지훈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 눈빛에 담긴 악독한 저주를 쏟아부을 듯 노려보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뻗어 기절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건장한 요원 두 명이 다가가 시어머니의 양겨드랑이를 꿰차고는 마치 밀가루 포대를 나르듯 현관 밖으로 가차없이 질질 끌어냈다. 최고급 실크 잠옷이 마루바닥과 마찰을 일으키며 찢어지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냈다. 놔라. 이 깡패 같은 놈들아. 민준아. 어미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의 발악하는 비명이 복도를 울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텅 비어버린 거실 바닥에 혼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그는 이 최고급 아파트의 위풍당당한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아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칼을 삼키는 듯 버거웠다. 두 명의 요원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의 곁을 지나칠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에게 먼지 한 톨만큼의 시선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민준의 등 뒤로 자비 없이 닫혔다. 복도 밖에서는 신발도 신지 못한 시어머니의 발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는 소리와 멀어지는 둘째, 신우이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은 굳게 닫힌 문 밖에 서서 불이 꺼진 시커먼 숫자 패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양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짐승의 단말마 같은 절망적인 오열을 토해냈다. 사흘 뒤 서울 가정법원. 공기 중에는 서늘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서류 뭉치의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지훈은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안색은 비정상적일 만큼 평온했고 그 기이한 평온함은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정씨 일가의 척추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난 사흘 동안 정씨 집안은 지옥불에 내던져진 듯한 처절한 심판을 겪었다. 둘째 신우이는 국가 핵심 기술 절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즉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금쯤 서울구치소에서 연두색 미결수복을 입고 덜덜 떨고 있을 터였다. 딸을 빼내기 위해 시어머니는 민준을 쥐어짜 그나마 남아있던 영끌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서초동의 꽤 이름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에스테크 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완벽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변호사는 딱 한마디만을 남겼다. 최소 징역 3년 실형은 피할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민준의 모든 금융계좌는 전면 동결되어 당장 담배 한 갑 살 돈조차 뽑을 수 없었다. 그의 근무처 역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이튿날 곧바로 무기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과거에 슬쩍 받아 챙겼던 푼돈 촌지들까지 내부 감사실에 표적이 되어 먼지 털리듯 털리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큰 신우이는 제 남편 몰래 살인적인 이자의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돈을 끌어다 썼다. 그 피 같은 돈은 손에 쥐어보기도 전에 변호사 수임료라는 밑 빠진 독에 쏟아부어졌다.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민준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에 눈밑이 시커멓게 푹 꺼진 좀비와 다름없었다. 예전엔 칼같이 다려 입고 다니던 정장은 구김살 투성이로 몸에 간신히 걸쳐져 있었고 셔츠 기대는 출처모를 누런 때가 묻어 있었다. 한남동 아파트 거실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호령하던 그 오만방자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판사가 무거운 나무 망치를 내리쳤다. 판결 결과는 한치의 이변도 없었다.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중대 형사범죄가 연루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온전히 인정되었다. 부동산 취득 시 민준의 자금 기여도가 제로에 수렴하며 결혼 생활 중 대부분의 생활비를 지훈이 부담한 점이 입증되어
법원은 민준 측의 재산분할 청구를 이런 지하에 기각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의 무단 가택 침입 및 고가의 특유 재산 훼손 사실이 참작되어 민준은 유책 배우자로서 지훈에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와 물적 손해배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바늘 하나, 실 한 오라기조차 건지지 못한 완벽한 빈털터리로 쫓겨난 것이다. 법원 문을 나설 무렵 서울 하늘에는 우중충한 안개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민준이 물에 빠진 똥개처럼 허겁지겁 뒤쫓아 나와 지훈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민준이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낀 두 손으로 차창을 매달리듯 짚었다. 수진이 저거시령 떨어졌고 어머니도 충격으로 혈압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 우리 집안은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 당신 이 정도면 화도 풀리고 복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맹세할게. 죽을 때까지 저 인간들 당신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지훈은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반쯤 내렸다.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수백 통의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모두 지난 사흘 동안 민준이 보내온 것들이었다. 나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어.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셔. 싸구려 은반지 하나 샀어. 우리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 지훈은 한때 사람 하나는 착하고 듬직하다고 믿었던 그 비루한 얼굴을 바라보며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지독한 회의감을 느꼈다. 정민준 지훈이 무심하게 센터페시아의 윈도우 버튼을 올렸다. 유리창이 스르륵 올라가기 시작했다. 가서 돈이나 벌어. 제3금융권 추심업체 조폭놈들은 우리 법무팀 변호사들처럼 젠틀하게 서류로만 상대해주진 않을 테니까. 지훈아. 여보. 민준이 발악하며 차창을 쾅쾅 두드렸다. 수입세단은 매끄럽게 빗길을 가르며 미련 없이 출발해버렸고 잿빛 비구름 아래 버려진 그의 절망적인 얼굴은 금세 백미러 밖으로 멀어졌다. 일주일 뒤 한남동 고급 아파트. 집 안을 맴돌던 역겨운 삼겹살 기름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는 완벽하게 증발했다. 전문 특수 청소 및 방역업체가 사흘 꼬박 매달려 천장 시스템 에어컨 배관소까지 남김없이 뜯어내고 소독을 마친 덕분이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2명의 설치 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맞춤형 침대 프레임을 해체하고 있었다. 고객님, 이 매트리스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말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리실 겁니까? 기사가 그 호화로운 원단 표면을 쓸어보며 도저히 아까운지 재차 확인을 구했다. 버리세요. 지훈은 방문틀에 비스듬히 기댄 채 맑은 물이 담긴 텀블러를 들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기사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끙끙거리며 그 무거운 매트리스를 밖으로 빼냈다. 곧이어 다른 배송 기사들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한 킹사이즈급의 새 침대 프레임을 들여왔다. 새하얀 최고급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가 방 한가운데 안착했다. 거기엔 누렇게 얼룩진 버건디색 실크 잠옷도 찐득한 얼음물 자국도 없었다. 통유리창을 넘어온 쏟아지는 아침 햇살만이 보송보송한 호텔식 침구 위로 평화롭게 내려앉고 있었다. 지훈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구김 하나 없이 판판하게 깔린 이불깃을 손끝으로 슥 쓸어보았다. 고급 리넨 특유의 쾌적하고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에 온전히 전해졌다. 그녀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온갖 잡동사니 신발들로 꽉 차 있던 신발장은 텅 비워진 것은 물론이고 아예 수납장 전체를 뜯어내고 최신식 빌트인 시스템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지금 이 티끌 하나 없이 넓어진 대리석 현관 바닥에는 오직 그녀의 포근한 실내용 슬리퍼 한 켤레만이 다소곳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최고급 스마트 도어록 전문 설치 기사가 새 패널의 작동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고객님, 요청하신 최상위 보안 등급의 안면, 인식 및 방검 도어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사가 은은한 광택이 도는 육중한 마스터키를 지훈에게 건넸다. 이 모델에는 특수한 아날로그 통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향후 고객님 댁의 그 누구라도 새 지문을 등록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이 마스터키를 꽂아 물리적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설령 한 지붕 아래 사는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열쇠가 없으면 절대 시스템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지훈이 묵직한 마스터키를 받아 쥐었다. 금속의 서늘한 모서리가 손바닥을 꾹 누르며 차갑고도 단단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새 비밀번호를 한번 세팅해 보시겠습니까? 기사가 안내했다. 지훈이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을 뻗어 거울처럼 매끄러운 블랙 패널 위에 6자리 숫자를 꾹꾹 눌렀다. 그 숫자는 시어머니의 생신도 아니고 얄팍한 결혼기념일도 아니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첫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막대한 성과급을 입금받았던 바로 그 찬란했던 날짜였다. 그 돈은 온전한 그녀의 힘으로 이 집의 첫 잔금을 치렀던 생명줄과도 같은 액수였다. 띡, 새 비밀번호가 저장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텅 빈 현관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없는 안도감을 선사하는 목소리였다. 지훈은 그 마스터키를 겉옷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 집에는 그녀가 번쩍이는 금속 문고리 위로 맑게 비친 자신의 당당한 얼굴을 응시하며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더 이상 주제 넘은 식구는 없어. 오직 완벽한 주인만이 존재할 뿐.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